공감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격의 자질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몸에 배어야만 길러진다. 즉,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주변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경험들이 쌓여서 공감 능력이 형성된다. 문학 작품을 통해 주인공과 사건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책마을 산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입니다. 저자는 이영옥, 출판사는 시소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모든 삶을 속에 스며들어 사람의 개입 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결정하고 처리하는 시대입니다. 가상현실, 생명과학, 과학기술의 융합 등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하더라도 인간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업무와 감정을 인지하는 업무는 자동화되기 어렵습니다. 마음, 공감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더욱 중요시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부모와 어른들이 이러한 마음과 숨어있는 잠재력을 어린 시절부터 키워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육심리학 전문가인 저자는 아동문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뉴베리 수상작의 인물, 행동,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성공지능, 성취동기, 자아정체성, 인간과 환경의 역동성, 자아철과 자아실현, 소속의 본능, 기질 등 아이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심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재미있는 심리학서와 아동소설을 함께 읽어낸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픈 부모, 아이들과 늘 가까이 함께하는 선생님을 비롯해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이 책을 통해 아이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몇 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오늘도 좋은 휴식과 평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키라키라. 학교 성적과 무관한 성공지능. 4학년인 KT는 공부가 통 재미없고 숙제도 하기 싫다. 4살 위인 리런이는 항상 올 A를 받고 체스 게임도 잘해서 천재 소녀라 불리는데 KT는 여태껏 A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두 자매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선생님들은 KT에게 내가 린 동생 맞아? 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급기야는 학교로부터 방학할 때까지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한 학년 눌러야 앉아 할지도 모른다 라는 통보까지 받는다. KT와 린은 청소년 소설 키라키라의 주인공이다. 이 소설은 1950년대 조지아주의 일본인 이민 가정의 삶을 배경으로 한다. 아빠는 병아리 간별사이고 엄마는 양계장에서 닭을 손질하는 일을 하며 야근도 잤다. 그들은 하루에 4-5시간도 못 자며 고단한 생활을 꾸려나간다. 마지인 리는 KT가 태어났을 때부터 동생을 보살펴왔다. KT가 5살 때 동생 샘이 태어났는데 이때부터 KT는 동생 샘을 보살피게 된다. 이른 언니는 나를, 나는 샘을 보살피며 우리 셋은 늘 붙어 있었다. 뭐든지 잘하고 리더십도 좋고 예쁘고 동생을 끔찍히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놀아주는 린 언니를 케이티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 언니 말이라면 뭐든지 잘 들어서 하기 싫은 숙제도 언니가 해야 한다고 하면 한다. 케이티에게 말을 가르쳐준 것도 린이었다. 키라키라라는 말은 아기 케이티가 한 첫말이었는데 반짝반짝이란 뜻의 일본어다. 이 단어는 린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어서 두 자매는 좋은 것을 보면 키라키라라고 말했다. 푸른 하늘도 키라키라, 강아지도 키라키라, 고양이도 키라키라, 나비도 키라키라, 보드라운 크리넥스도 키라키라라고 부른다. 엄마는 키라키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정색하지만 두 자매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부른다. 이렇게 린을 따르고 롤 모델로 여기는 케이티는 언니가 공부를 잘하는 걸 조금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열등감도 느끼지 않는다. 그저 뭐든지 잘하는 언니가 신기하고 자랑스럽기만 하다. 아빠도 두 딸에게 너희는 기가 막히게 멋진 아이들이야 라며 두 아이를 비교해서 말하는 법이 없었다. 케이티가 C를 받아와도 아빠는 꾸중하지 않고 수고했다라고 말한다. 린 언니 단정한 글씨에 비해 글씨마저 형편없는 케이티지만 자신이 쓴 삐뚤삐뚤하고 고르지 못한 글씨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괜찮아. 이 다음에 대학에 가면 손으로 안 쓰고 타이핑하게 될 거니까. 이런 케이티의 건강한 태도는 린 언니와 아빠의 조건 없는 사랑과 신뢰 덕분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이핑이라는 미래 해결책을 생각해낸 것은 케이티의 높은 창의 지능을 보여준다. 창의 지능은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 스턴버그가 말하는 3원 지능의 하나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능력이다. 3원 지능에는 창의 지능 외에도 분석 지능과 실천 지능이 있다. 분석 지능은 그 해결책이 적합한지 분석하는 능력이고, 실천 지능은 그 방법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남들에게도 그 가치를 설득하는 능력이다. 세 가지 지능이 모두 중요한데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분석 지능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개발시킨다고 스턴버그는 주장한다. 기존의 IQ 테스트도 분석 지능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IQ 점수는 학업의 성취도를 예상하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개인의 잠재력을 측정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 지능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에는 지혜라는 한 가지 요소를 더 추가했다. 스턴버그가 정의하는 지혜는 그 결과가 윤리적으로도 옳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의 선을 이루는 데도 이바지하는가를 가늠하는 능력이다. 스턴버그는 이 네 가지 요소, 즉 창의 지능, 분석 지능, 실천 지능, 그리고 지혜를 통합해서 성공 지능이라고 한다. KT를 보면 창의 지능뿐만 아니라 실천 지능도 높은데 그 예를 보기로 한다. 한 번은 동생 샘이 인적이 없는 벌판에서 놀다가 그 땅 주인이 짐승을 잡으려고 놓아둔 덫에 발목이 걸린다. KT는 있는 힘을 다해 일단 덫에서 동생의 발목을 빼주고 부풀어 오른 발목 때문에 걷지 못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동생을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동생을 들판에 눕혀놓고 방향을 가늠해가며 집들이 들어선 곳으로 뛰어간 KT는 낯선 집의 문을 두드려 어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결국 그 어른의 차로 샘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한다. 또한 린이 림프종에 걸려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자 KT는 언니를 극진히 간호하는데 어느 날 린이 지나가는 말로
반짝이는 핑크빛 매니큐어를 발라보고 싶다라고 하자 그렇게 해준다. 매니큐어를 살 돈이 없는 KT는 병원비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려 밤낮으로 일하는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고 가게에 가서 매니큐어를 훔쳐다 언니에게 발라주고 언니가 좋아하는 걸 보고는 흡족해한다. 후에 이를 알게 된 엄마한테 심한 꾸지람을 듣고 엄마가 가게 주인에게 변상하지만 KT는 언니를 기쁘게 한 것은 잘한 것이라 생각하고 후회하지 않는다. 린은 결국 투병 끝에 죽게 되는데 린의 유품을 하나라도 더 간직하고 싶어하는 엄마를 위해 KT는 밖에 있는 쓰레기 봉지들을 뒤져서 린의 글씨가 적힌 구겨진 종이, 린의 입자국이 있는 몽땅 연필, 그리고 린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신문 등을 찾아내 엄마에게 전해준다. 여름이라 쓰레기 봉지에는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길 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KT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지만 KT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낸다. 스턴버그가 말한 대로 KT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창의적으로 지혜롭게 달성해낸다. 즉, 높은 성공 지능을 가진 것이다. 학교에선 성적이 나빠 유급 경고까지 받으며 여름방학의 보충 수업으로 간신히 그 위기를 면하지만 사회에 나가 성공할 잠재력이 높다. 지능 연구로 명성을 얻은 심리학자 스턴버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별명이 뚱바바였다고 한다. IQ가 낮아서 바보로 낙인이 찍혔고 뚱뚱할까지 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그런데 4학년 담임선생님은 스턴버그의 IQ에 상관없이 높은 기대치를 갖고 대하며 격려해주고 어려운 과제를 주어서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고 한다. 대학에서는 심리학 개론 과목에서 C를 받아 지도교수가 심리학 전공하는 걸 말리며 수학으로 전공할 것을 권했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심리학을 전공해 현재 지능 연구에서 이른 자가 되었고 미국 심리학 학회장을 역임했다. 지금도 코넬 대학에서 3원 지능을 교육 현장에서 응용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아이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학교 성적으로는 가늠이 안 되는 성공 지능을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스턴버그는 높은 성공 지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성향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이라고 했다. 린 언니와 아빠의 조건 없는 사랑과 신뢰가 KT의 높은 성공 지능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아이를 형제나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 것이 성공 지능의 토대가 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사금팔이 한 조각.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학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높은 IQ 점수나 사고 능력 등이 타고난 요소이고 노력은 과제와 상황에 따른 동기부여의 높낮이에 따라 결정된다.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동기부여가 낮다는 것이다. 학습 동기부여는 성취 동기로 좁혀서 볼 수 있다. 성취 동기란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욕구이다. 심리학자 에키스는 개인의 기대와 가치가 성취 동기를 결정한다고 하여 기대 곱하기 가치 이론을 정립했다. 여기서 기대란 개인이 가늠하는 성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가치란 그 과제가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이다. 에키스는 이렇게 결정된 성취 동기의 강도가 개인의 학습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쉬운 예를 들어 기대 곱하기 가치 성취 동기 이론을 적용해 보기로 한다. 수능 시험을 앞둔 고등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평소에 수능 시험과 같은 표준 테스트는 잘 못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수능 시험에서 잘할 것이라는 기대치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능 시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 학생이 수능 시험에 부여하는 가치는 높다. 그러나 시험을 잘 볼 것이라는 기대치가 낮으므로 시험의 가치를 높이 보더라도 이 학생의 수능 시험의 성취 동기는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이다. 나는 이 이론을 좀 더 쉽게 적용하기 위해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 성취 동기를 숫자로 계산한 방법을 쓰고 있다. 성공에 대한 기대의 강도를 1, 아주 낮음에서 10, 아주 높음으로 점수를 매긴다. 가치도 같은 식으로 점수를 매긴다. 두 점수를 곱해서 나온 점수를 성취 동기 점수로 본다. 다시 위에서 든 학생의 예를 보기로 한다. 이 학생은 수능 시험을 잘 볼 것이라는 성공 기대치가 낮으니 4점으로 보고 수능 시험의 가치를 높게 생각해서 10점으로 매긴다면 이 학생의 성취 동기 점수는 40점이다. 비교적 낮은 성취 동기다. 이와 반대로 기대가 높아도 그 과제에 관한 가치가 낮으면 성취 동기는 마찬가지로 낮다는 결론이다. 만일 기대와 가치가 둘 다 아주 강하면 성취 동기가 높아지고 이에 부응하는 노력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기대 곱하기 가치 성취 동기 이론을 잘 보여준 예로 12살 소년 모기를 보기로 한다. 모기는 사금파리 한 조각의 주인공으로 12세기 고려시대의 줄포라는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두루미 아저씨와 다리 밑에서 사는 고아다. 송도에서 태어나 돌도 지나기 전에 부모님을 열병으로 잃고 인편으로 줄포에 산다는 친척에게 보내졌지만 그 친척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절로 보내졌다. 마침 그때 절에 열병이 돌아 스님이 다리 밑에 사는 두루미 아저씨한테 잠시 맡기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함께 살게 되었다. 두루미 아저씨는 다리 하나가 없는 불구이고 노숙자로 살며 끼니도 어렵게 해결하지만 모기를 건강하고 지혜롭게 키운다. 모기는 어려서부터 두루미 아저씨와 마을과 들에 나가 먹을 것을 구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줄포는 그 당시 최고의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모여 사는 도자촌으로 마을 주민들은 누구나 도자기 만드는 법과 도자기 보는 눈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모기도 예외는 아니어서 먹을 것을 찾아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연스럽게 도자기 만드는 걸 보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안목을 키워간다. 그러던 어느 날 모기는 최고의 장인으로 꼽히는 도공 민영감이 열린 창고 문으로 보이는 도자기에 홀려 그 안으로 들어가 작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다가 그만 도자기 하나를 떨어뜨려 깨고 만다. 모기는 손해배상을 할 수 없으니 몇 달 동안 민도공의 시중을 들겠다고 자청한다. 도자기를 굽는 가마에 땔감으로 쓸 나무를 산에 가서 해오거나 물을 길러오고 진흙을 퍼오는 일 등에 손에 피가 나도록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기회만 되면 민도공의 작업을 눈여겨보고 진흙을 거르는 과정도 독학으로 익힌다. 틈틈이 진흙으로 작은 동물 모형을 빚어보기도 하고 혼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흙을 거르며 새로운 색과 무늬를 새겨보기도 한다. 다른 도공이 작업하는 것도 눈여겨보면서 새로운 상강법으로 도자기에 무늬를 넣는 걸 보고 그 과정을 외운다. 모기가 그 방법을 나중에 민도공에게 알려주어 민도공이 상감법으로 만든 상감청자가 왕실에까지 보내진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우여곡절이 꼼꼼한 전개는
소설을 끌고 가는 힘이 되어 독자들이 책을 손에 놓지 못하도록 하는 흡입력으로 재미를 준다. 모기는 도공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 당시 풍습은 도공들이 오직 자식에게만 비법을 전수하게 되어 있어 민도공은 문화생으로 받아달라는 모기의 간청을 한마디로 거절한다. 그러나 결국 모기의 헌신적인 노력과 재질에 감동하여 모기를 양자로 삼고 죽은 친아들의 돌림자로 이름까지 지어주며 자신의 도공 비법을 전수한다. 모기 성취 동기를 기대 곱하기 가치 이론으로 살펴보면 모기에겐 도자기를 잘 만들 수 있다는 기대치가 아주 높다. 그리고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되는 것이 꿈이고 소원인 그에게 도자기 만든 일의 가치 또한 아주 높다. 그러므로 모기의 성취 동기는 아주 강하고 이 강한 성취 동기는 그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만나도 이겨낼 힘을 주면서 꾸준히 노력하게 한다. 이 책의 저자 린다 수박은 한인 2세로 일리노이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 수집과 연구를 치밀하게 하느라 4년에 걸쳐 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작품 곳곳에는 고려청자를 만드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온다. 예를 들면 어떤 장작으로 가마에 불을 떼야 하고 도공들은 가마를 어떻게 다루며 진흙을 어떻게 고르고 걸러서 써야 하는지, 유약 바르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상강 기법은 어떤 탄생 과정을 거쳤는지 등이다. 이 모든 것을 모기가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과 민도공을 관찰하는 모기 시점을 빌려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왕실에서 어떤 식으로 최고의 도자기를 선정하고 수급했는지 등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소설 속에 녹아있어 읽는 즐거움이 배가 된다. 아이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아이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동기부여가 낮다는 것이다. 동기부여는 아이의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아이의 동기부여는 자신이 가늠하는 성공에 대한 기대와 그 과제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매겨지는 가치로 결정된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낮아도 동기부여는 낮아진다. 무조건 공부를 더 하라고 득달하기보다는 우선 아이가 그 과제에 거는 성공 기대치와 가치를 알아내어 문제가 되는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느 날 미란다에게 생긴 일. 고정관념의 무시무시한 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행동거지의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나머지 삶도 어떨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흔히 쓰는 말이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마치 진리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주로 누군가의 행실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한다. 편견은 한 개인에 대한 의견으로 그치지 않고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고정관념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한 차별대우로 나타난다. 그렇기에 이 말은 알고 보면 참 무서운 말이다. 오만과 편견의 저자 제인 오스틴이 말한 대로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일단 편견이 생기면 우리는 그 편견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어 쉽게 수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자신의 생각과 믿음에 일치하거나 비슷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반증하거나 부정하는 증거는 무시하고 배척하는 경향이다. 확증 편향은 우리의 편견을 더 굳게 만들고 자기 합리화를 정당화시킨다. 말하자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 나도 강의실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곤 했다. 새학기 첫날 수업에 결석한 학생은 무조건 불성실하다고 치부해
성적도 뻔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굳게 믿었다. 그 학생이 리포터라도 늦게 제출하면 거봐 라고 내 생각을 정당화했다. 자연히 그런 학생에게는 너그럽지 못해 실수를 많이 할 기회 주기를 꺼리기도 했으니 선생으로서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인가. 이러한 생각의 오류는 어린이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청소년 소설 어느 날 미란다에게 생긴 일의 주인공인 12살 소녀 미란다는 이런 경험을 한다. 초등학교 2학년 미술 시간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화상을 그리라고 한다. 각자 피부색의 색 도화지를 골라 그 위에 그리는 것이었는데 같은 반이었던 줄리아가 이런 불평을 한다. 내 피부색은 우유를 타은 커피색인데 그런 색의 도화지가 없어요. 그리고 내 눈은 60% 카카오 초콜릿색인데 그런 색연필도 없어요. 미란다는 불평하는 줄리아를 쳐다보며 어이가 없다는 듯 이렇게 생각한다. 정말 잘난 척한다. 내 피부는 옅은 갈색, 눈은 그냥 짙은 갈색으로 하면 되잖아. 이 멍청아. 내 피부가 핫핑크여서 내가 이 핫핑크색 도화지에 내 얼굴을 그린 줄 아니? 2학년 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6학년이 되도록 미란다에게 줄리아는 까다롭고 잘난 척만 하는 아이로 비친다. 줄리아는 툭하면 학교를 결석하는데 돌아와서는 엄마 아빠랑 스위스로 여행 갔었어 라든지 아빠가 파리로 출장을 가서 엄마랑 함께 갔어 라는 자랑을 하고 그때마다 머리 스타일이나 옷, 액세서리 등도 새로운 걸 하고 와서 뽐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미란다는 저것 봐, 저렇게 늘 잘난 척만 한다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여기며 줄리아와는 말도 섞지 않는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편견을 갖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진다. 이러한 경향이 무서운 것은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고정관념 피해자의 객관적인 성취나 능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고정관념 위협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1995년에 처음 발표되었는데 심리학자 스텔과 아론스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흑인 대학생들과 백인 대학생들에게 대학원 입학시험인 GRE를 보게 했다. 흑인은 IQ가 낮다라는 고정관념이 상존해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 실험 대상의 일부에게는 그들이 푸는 문제가 GRE 문제가 아니라 IQ 검사의 일부라고 했고 다른 일부에게는 개인의 IQ와 전혀 무관한 시험이라고 했다. 이 실험에서 IQ 검사라는 설명을 들은 흑인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명문대에 재학 중인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룹의 흑인 대학생들보다 점수가 훨씬 낮았다. 후속 실험에서는 시험지 전면에 인종을 명기한 란을 만들어 넣기만 해도 흑인들의 성적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 여성들이 수학 성적을 주제로 한 후속 연구에서도 과거 통계로 미뤄볼 때 이 수학 문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잘 푸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덧붙이자 여학생들의 점수가 현저히 낮았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고정관념의 대상인 피해자가 자신에 관한 고정관념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정신적인 처리를 하느라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주어진 문제를 풀면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므로 사고력이 분산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줄리아의 행동이 성격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흑이라는 걸 지나치게 인식하고 백인이 흑인에게 가진 여러 가지 편견을 의식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줄리아가 흑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건도 생긴다.
학교 앞 샌드위치 가게에서 주인이 돼지저금통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주인은 줄리아가 그 가게에 한 번 왔을 뿐인데도 단지 흙이라는 이유로 도둑이라고 단정한다. 줄리아 친구들이 줄리안의 집은 부자여서 절대로 돈을 훔칠 이유가 없다고 하자 그 가게 주인은 심지어 피는 못 속인다라며 줄리아가 범인이라고 확신한다. 줄리아는 이제 12살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학교와 사회에서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 피해를 받으며 살아왔을 것이다. 그 편견이 옳지 않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보여주기 위해 그런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즉, 고정관념 위협이 아이의 행동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아이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편견은 시간이 가면서 고정관념으로 굳어진다. 이러한 경향이 무서운 것은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객관적인 성취나 능력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가 혹시 고정관념의 피해자는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너는 엄마를 닮아 수학은 제로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무의식 중에 그 고정관념을 깨려는 노력을 하느라 오히려 수학 능력이 낮아질 수 있다. 주어진 문제를 풀면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사고력이 분산되어 고정관념이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이다.